새로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 안정을 호소한 집권 여당과 정권 견제를 외친 제1야당, 그 사이에서 국민은 국정 안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4년 만에 여대 야속 구도에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당대표가 물러난 가운데 당분간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도로 양당제가 된 21대 국회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특집 생방송 이슈 토론 앞으로 100분간 함께 하시면서 4.15 총선 민심과 향후 정국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들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영남일보 송국건 서울 취재본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총선 결과 좀 총평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야당은 참패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은데 여당은 압승이란 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이번 유권자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매우 냉정한 그 심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내일의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재인 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지금 같은 위기감을 공유하는 겁니다. 뭐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라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이 문제를 꼭 풀어가라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그런 주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네. 야권에 대해서는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냉정하게 새로운 수권 야당으로 변해오라라는 아주 질책일 수도 있고요. 또 굳이 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가혹합니다만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냉정하면서도 그리고 양측에 아주 제대로 된 주문을 한 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선거였다는 것이고요. 박명호 교수님의 총평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올해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한국 정치와 여야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3연승과 3연패의 대결이었고 여태까지 한국 정치에 없었던 4연승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바뀌어오는 또는 바뀌어가는 걸로 보였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제 완결된 걸로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주어진 숙제가 또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권에게는 권력의 오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야권에게는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의
그 재편 세 번째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졌어요. 패배의 어떤 간격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보면 따라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건데 여기서 과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야권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초유 사태란 말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 현장의 초유 사태인 것 같습니다. 성한영 기자께서는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감각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사태에서 좀 어쨌든 정부,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이런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승리보다는 이제 야당의 패배, 참패 이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이른바 좀 박정희 체제, 개발 독재, 또 지역주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 야당의 어떤 그 진화를 좀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 어떤 준엄한 명령이다. 야당에서 이 국민의 명령을 잘 새겨 들어야 다시 집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데 특히 야당에 요구하는 게 많다. 그렇습니다. 예. 송옥건 본부장께서도 뭐 취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앵커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원래 뭐 근본적으로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나 지방선거 계속 거치고 그 전에 2016년 총선에도 계속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3년이 흘렀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이 중도 유권자들이 이 보수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19 사태. 그래서 상황이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 구호보다는 정책 수단이 필요했다. 유권자들이. 구호라는 것은 정권심판론이죠. 정권심판론, 보수 야당에서 내걸었던 정권심판론인데 이 구호는 상당히 막연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또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경제 실적이나 북한 문제나 다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것을 전파할 만한 면대면 유권 선거운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구호보다는 당장 코로나19에 필요한 어떤 정책 자금,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의지를 하는 그 실제로 뭐 어떤 그 긴급재난구호금 같은 것은 야당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구호뿐이 안 돼요. 여당이 해야지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선거 전날 이 선거 후에 그 기금이 지원이 되지만은 당장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구호보다는 정책 수단이 필요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그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 워낙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 꼭 그 여론조사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난 선거도 끝나고 나서 자 가장 최대의 피해자가 이제 패배자가 여론조사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은 어떤 겁니까? 지역구에서 전국 253석 중에 민주당이 163석입니다. 과반수라는 거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것이고요. 통합당이 84석 밖에 안 됩니다. 정의당 1석, 무속 5석. 예측은 참 어려웠겠죠. 여론조사가 또 그 정도 예측한 건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범위 자체를 다 넘어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역대급 결과인데 지역구 의석만 갖고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없었을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고 아마 너무 많은 승리 아니었나 하는 정도 당황할 정도의 승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리한 측도 그렇죠.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제 뭐 대체로 이번에 경향은 맞췄는데 사실 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지역구별 당락을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수준에 돼 있는 지역을 예측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안전한 상황 아니었던가. 이렇게 여야가 박빙으로 승부를 보인 지역이 있긴 했었지만 대세 자체가 초반부터 좀
또 후반에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좀 안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두 분 중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예, 과거보다는 여론조사 정확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과거엔 그렇습니까? 예, 터무니없이 많이 틀렸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요. 막판에 이제 쏠림은 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영 위원장이 자기들 그 전략기획위원회 내부 자료를 아침에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사후에 조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253개 지역구 중에 우세, 경합, 경합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세 68, 경합 우세 67, 경합 28. 근데 이 숫자 세 개를 다 더하면 묘하게 163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 표를 자세히 보니까 시도별로 다 맞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이제 우연히 맞은 거에 불과한데요. 중요한 건 경합이었던 28개를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쓸어오면서 이렇게 압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어쨌든 여론조사에 안심번호 같은 걸 도입을 하면서 그전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 내부적으로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경향성이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보태자면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지도자들이 선거 책임자들이 여론조사 믿을 것 없다.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저는 그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서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 정교하게 지금 우리 출구조사도 보면 전반적으로 출구조사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탓할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돌이켜 보건데. 출구조사는 굉장히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여론조사 우리 방금 우리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즈음에 여의도 연구소 즉 미래통합당에서 자체 조사한 것도 이게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지된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투표까지 선거까지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낸 것은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것이 높아진 만큼 절묘하게 더불어민주당 측을 투표하는 층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네네. 즉 놀러 가지 않은 근로자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와서 투표장에 왔다. 사실 놀러 가기 때문에 투표 안 간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젊은 분들이. 근데 와서 투표를 했을 때 과연 누구를 더 많이 찍었을까 하나 하고 아주 작은 이 포션인지 모르겠지만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조국과 윤석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편이다 그래서 적당한 숫자의 그 유권자들 오게끔 네, 특히 수도권 네. 그분들이 와서 그게 이제 자극제가 열린민주당 됐다? 예. 열린민주당을 찍었는데 네. 지역구에서는 열린민주당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미래통합당은 뽑을 리가 없거든요. 네. 이게 표가 작은 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기는 예. 원인도 되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오히려 밴드웨건 효과를 좀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도 저는 뭐 간과할 그런 것도 수 있다 없다고 그러죠, 봐요. 왜 여론조사를 그러냐면은 발표하면. 지금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각 그 여론조사 기관에 발표를 했는데 언론과 같이 거의 다 지금 여당이 계속 그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표집이 상당히 편중이 돼 있어요. 표집이 그러니까는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표집 그 응답자를 예를 들어서 한 50%를 놓고 그다음에 보수라고 한 25%, 중도층 25% 이렇게 넣어서 그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극히 낮죠. 거기다 또 집전화는 또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는 집전화는 주로 노년층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랬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킨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영향을 또 미쳤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6.2% 이게 뭐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총선에서는 19대 54.2%, 20대 이제 58% 이런 거 비교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뭐 성 기자께서 먼저 좀. 이게요, 이제 어떤 분노한 사람들이 뭐 투표를 많이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좀 주변에 저희 이제 뭐 사회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 현장 밀착 취재를 해보면 네. 사전 투표 효과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처음 사전 투표를 도입했을 때 해봤더니 편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하죠.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 좀 붐비지 않을 때 가야 감염이 안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사전 투표 효과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이 30, 40대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좀 젊은 층에서 올라간다는 젊은 층이 더 거거든요. 많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원래 고연령층은 원래 투표율이 높으니까요.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 조사를 봐도 고연령층은 꼭 투표하겠다. 이 응답률하고 실제 투표율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네네. 그런데 젊은 층은 실제 투표율 한 10%포인트 정도가 뚝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젊은 층이 상당히 투표를 실제로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예. 아마 이제 다 정리가 되면 투표율 분석을 이제 합니다. 하죠, 예. 전수조사 사실상의 전수조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그 출구조사는 그 되게 간단한 문항만 넣은 것 같아요. 그 조사 자체가. 그래서 세대별 투표율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의 역설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분산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좀 억제할 거다라는 애초에 그 전망이 많았거든요. 투표율 자체를 올릴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보면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이제 총선 그다음에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투표율이 계속 상승세였던 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대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네. 등에서 사실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그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 이렇게 좀 분산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준 네. 거예요. 물론 투표장에 가서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도 있긴 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효과도 또 이제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 보면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예. 결국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데 그게 통한 건가요? 그건 이번 경우에 그 공식을 적용시킨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지금 사실 선관위에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미리 예고를 한 셈이에요. 한 10일 투표일 10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투표하겠습니까? 해서 거의 70%가 넘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역대 선거에 좀 이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전 투표에 뭐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역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투표율이 높았다. 뭐 확진의 어떤 그런 위험도 없고 또 놀러 갈 수도 없고 투표장소에 많이 갔다라는 것. 그 선거 절차의 믿음, 선거 관리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당히 그 압승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지층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야권에서는 지지층이 흔들 수 있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그 지지층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저는 촛불혁명 전후라고 봅니다. 네. 촛불혁명 전에는 진보 지정은 자꾸 단일화를 해야 돼요.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보수층이 35% 전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중도 진보가 약 35%의 견고한 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투표장으로 오는 그 아주 견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상승의 효과는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네네네. 견고한 지지층하고 또 코로나 역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층이 투표장에 가는 것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높은 투표율은 여권한테 매우 유리해진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말씀 것입니다. 들어보면 어떻게 뭐 어떤 유권자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지형이 같습니다. 변했죠. 지형이 완전히 변한 네네. 것이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완전히 양극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양극화가 됐고 이 중도가 그저 4년 전만 해도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중도가 거의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하고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딱 양극화가 됐고 지역도 호남 영남이 다시 갈라졌지 않습니까? 선거 그러니까 결과가, 네. 처음에 그 투표율이 막 고공행진을 할 때 보수 쪽에서는 쾌재를 불렀어요. 아 이것은 뭐 그 사이 보수들 이른바 사이 보수들이 쏟아져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이 보수 못지않게 그다음에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반대쪽에 있던 그 유권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 유권자도 같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1대1 대결이 되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양극화로 드러났다. 양극화 그런 드러났는데 말씀이시죠. 그 세력이 진보 쪽 세력이 더 컸던 거죠. 훨씬 컸던 거죠. 그 분석을 하실 때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뭐 지역이야 뭐 영남, 호남, 동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수 진보로 지칭하는 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 이제 대목이 편의상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예,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 진보 정당은 정의당 정도 아닌가요? 예. 지금 30, 40대들이 지지하는 거는 글쎄요. 실제 이념 조사를 해도 뭐 진보라고 답하는 게 그래 높지 네, 않고요. 지금 이제 대략 뭐 민주당 계열이라고 할까요? 현 여권, 네. 뭐 범여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보수 진보라고 보수 정당 진보 정당 하는 그 통상적으로 개념으로 말씀드린 네. 거지. 뭐 제가 뭐 이념적으로 틀을 딱 만들어서 아니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 이번에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다 어떤 진보냐 진보 성향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항목적으로 보통은 이제 뭐 민주당까지도 이제 보수, 온건 보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시민 알겠습니다. 이사장도 범진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개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 학자 아니에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상식적인 용어를 쓰는 게 그래도 이번에 좋겠다. 맞히신 이런 분 중에 얘기입니다. 한 분이신데. 예,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말씀은. 예, 역시 수도권이 역시 바로미터였습니다. 총 121석이니까 뭐 의석도 많이 걸려 있지만 여기서 승리를 해야 결국 양당이 나눠 가지는 뭐 영호남 빼고 이제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데, 야, 이 수도권에서 105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또 압승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결과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 전부터 수도권에서 결론이 나죠. 일단 양쪽으로 많기도 하고 역시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이 판단이 어떤 그 전에 어떤 내가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다기보다도 한국 정치의 풍향계가 이제 결정되는 곳입니다. 이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정당, 국민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근데 이번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은 야당도 여당도 지켜봤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책 대결이 없었어요. 즉 야당에서 프레임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씨름으로 이야기하면 삿발을 잘못 잡은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야권에서 긴급 그 재난기금을 50만 원씩 빨리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싸움이 안 되겠다. 다른 싸움을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유권자들 볼 때는 여야 간의 쟁점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럴 때 가장 그 선거 막판에 나온 막말, 이런 막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잘했고 한쪽 못했다가는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게 가슴에 맺히는 내상을 입히는 막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이제 봤을 때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선거는 야당한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즉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그 변화에 걸맞는 사람들을 공천에 이 선거 시장에 내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약했던 거 하나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건 미래를 봉합한 거지 통합 자체에 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 어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큰 흠이 안 나왔다. 네네. 앞서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막말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하나 좀 그게 추가를 컸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를 하나 하자면 전 코로나19 역풍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역풍. 예,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확진자가 급증하고 하니까 또 특히 이제 대구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 쪽의 의원들이 막 안타까워하면서도 야, 총선은 이제 대충 끝났다.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을 했고요. 저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조금 태도를 잘못 취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여야 어떤 선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코로나19라는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 국가적 위기다. 이렇게 좀 절박함을 갖고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속내를 좀 읽혀버린 거고요. 또 이제 색깔론으로 좀 공격을 했어요. 왜 중국에서 입국자를 틀어막지 않느냐.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거의 끝까지 썼습니다. 네. 우한 코로나. 공식 명칭이 코로나19예요. 아무도 우한이라는 말 안 쓰는데 황교안 대표만 끝까지 우한이라고 했다가 일종의 색깔론이죠. 그런 그랬다 점이 오히려 패착이었다. 역풍을 맞은 측면이 중국 입국자를 털어막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치권에서 먼저 했다기보다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예, 7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뭐 외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네. 그런 그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좀 비례대표가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어서 뭐 50cm 가까운 저 정당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야말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이 정도만 됐어요. 이런 결과 뭐 이게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십니까? 실패라고 봐야죠. 예, 원래 제도의 취지는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건데 네. 이건 이제 선거법이 개정돼 오면서 아마 225대 75로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여야 거대 정당들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깨지고 250대 50을 거쳐서 253대 47로 가고 또 그 네. 47 중에서도 결국 30만 했던 거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그 역할 분담이 아주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진 셈이 됐어요. 네. 적절하게 그 역할 분담을 했고 최대치의 결과를 뽑아낸 셈이 됐고 사실 야당 입장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도 그 거의 못지않은 소득을 얻은 셈은 됐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정당들은 거의 뭐 정의당도 지난번 국회하고 뭐 같은 의석을 유지하는데 그쳤고 국민의당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민생당은 아예 의석조차도 얻지를 못했던 네. 걸 보면 제도의 취지는 전혀 온데간데 없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정의당이 뭐 그야말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뭐 오직 심상정 대표만 지역구 당선되고 나머지 지역 저 비례대표 5석 뭐 그야말로 현상 유지였습니다만 최대 패배자라고 봐도 됩니까? 패배자죠. 패배자인데다가 네. 또 4+1 해서 그 법안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다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그 공수처 설치법에 다 협조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종의 반대급부로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실책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부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죠.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또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예.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정의당은 뭐 원래 한 20석까지 뭐 이야기를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실체가 되면은 거의 닫고 뭐 50% 30%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아주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거대 정당 두 곳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토사구팽당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거대 양당이 반칙한 겁니다. 반칙이죠 사실은. 이거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양당제 좋은 건가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당제로 해서 한 4개 정도 정당이 돼서 네. 그중에 2개나 3개 다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선거법 다시 고쳐가지고요. 예, 예. 좀 다당제 구조를 좀 간단히 고쳐가야 평가하신 돼요. 비례대표 투표 결과. 네, 정말 비례대표제 이 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그 법률이 펑크가 너무 많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치인과 정당한테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틈만 주면 자기 유리한 걸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저 우리 성 기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 법은 절대 개정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선거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을 만들 때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특집 생방송 이슈 토론 총선 결과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주목받은 격전지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미래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만들고 싶은 제가 기억
네, 이번 선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종로 대첩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선거 중에 한번 종로 쪽에 가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예, 뭐 황교안 대표 나온다고 또 이낙연 저 후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 그러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압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또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양 대권 주자들 입지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그 한교안 대표는 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정계 은퇴 이야기는 안 했죠. 그렇죠. 정계 은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뭐 지금 워낙 이 보수 야당 쪽에 사람들이 인물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고 그 1년 한 2개월 전에 한교안 대표가 이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그때 당시에 보수 쪽에 리더가 없다 뭐 이런 그 요론에 의해서 거의 영입을 하다시피 해서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실패를 해서 일단은 물러났는데 이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예상됐던 것은 뭐 한 4가지 정도였어요. 본인이 이기고 또 뭐 당이 이길 경우 당이 질 경우 또 본인이 지고 당이 이길 경우 본인이 지고 당이 질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 4가지가 됐는데 마지막 최악의 경우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한교안 대표는 상당히 날개가 꺾였고 상대적으로 가장 이 대선 전초전이라고까지 불렸는데 거기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그 앞으로 대권 가도는 좀 활짝 열렸다. 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축구에서도 항상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이번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나온 거죠. 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분이고요. 또 이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집회를 하면 거의 그 태극기 부대하고 이게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항상 섞여서 집회를 하고요. 여기 저 국회에 그때 태극기 부대가 한번 난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황 대표가 그 앞에 나가서 어떤 뭐 선지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물론 이제 말리느라고 하신 겁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 오늘 아침에 그 어느 그 보수 성향의 어떤 신문 사설에 지금 보수 야당의 패배 원인을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체제와의 결별과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게 평가. 이제 황교안 대표로 상징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뭐 정치적으로 재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보수 야당의 어떤 재탄생을 위해서는 이 기회에 좀 그 대선 주자를 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타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곤궁에 처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한계가 철저하게 드러난 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 휴지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얼마나 이제 변할 수 있을지,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제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낙연 그 전 총리의 경우에는 뭐 가장 그 최선의 그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무게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신중함이라든가 또는 그 자주 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워딩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여당이 좀 오버하는 것도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여권의 색깔에서 좀 다른 그 보완적인 어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과제는 그 호남 대망론인데 이제 호남 출신의 이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보면 영남 출신 후보의 영남 출신 호남당 후보의 구도였던 거였는데 과연 이 한계를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을지 하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번에 명분은 꽤 이제 흐름은 이제 얻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자기 색깔을 얼마나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중도나 이쪽에 또 중도 보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구력이 전혀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여권에서 거론되는 주자 중에는 따라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네네. 많은 부분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는 뭐 이제 뭐 패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낙연 당선자는 어떻게 날개를 다른 겁니까? 이번에 저기 뭐 지원 유세 갔는데 김부겸 후보는 사양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TK 지역에서나 PK 지역, 영남 지역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까요? 날개를 달았냐라고 물어본 말씀은 예. 완전히 떴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직전일 수 지금 여권의 정치 일정은 아주 급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아직은 중심축이라고 말하기 좀 섣부르고요. 이낙연 예. 당선자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한 축은 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권의 정치 일정의 최종적인 것을 정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게 시작될 겁니다. 원내대표를 누가 맡은 게 좋을 것인가? 네. 그리고 국회의장, 제1당이 됐으니까 국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누가 맡은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곧바로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드디어 대권 진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캠프가. 그런 과정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낙연 이제 당선인이 맡는 건 분명해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대목 짝짓기와 친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제 소위 조합을 이루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조직이 없다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번 선거 기간에 어쩌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짧게 황교안 그 대표의 정치적 그 운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빼고요.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야권이 재구성돼야 됩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공교롭게 당선된 사람들이 어쩌면 새로운 야권의 집을 짓는데 중요한 기둥을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 잡아 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수의 재구성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에 저는 명령이라고 보거든요. 심판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일정과 운명을 계속 남기고 있으면 혹시 이게 짐이 된다면 야권의 재구성과 새로운 변화는 저는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이 말을 함부로 쓰기 힘든 말입니다만은 진정한 사직생이라는 생각을 꼭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책 여우는요 남기면 남길수록 그게 또 하나의 자기한테 타겟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좀 대권 주자급 후보들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또 김부겸 의원도 대구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돌풍제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한 분씩만 이 중에 네 분이 있으니까 하나씩만 쳐보셔서 어떤 분을 좀 평가하실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낙선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 경쟁해서 2등을 그랬죠. 차지했고요. 약간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는 어떤 전통 보수, 오세훈은 어떤 개혁 보수, 어떤 합리적 보수. 그래서 중도층으로 좀 확장할 수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 보수로 좀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졌죠. 근데 이번에 아예 낙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게 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그 뭐 어떤 보수 야당을 재건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현재는 잘 안 보입니다. 홍준표, 김태호 이분들 다시 뭐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네. 이 폐허에서 이제 어떤 희망의 새싹이 틀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오세훈 시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진급 중에서 한번 좀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죠. 바로 저쪽에 양보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 뺏길 것 같아서 김부겸 안철수 네. 이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는 이분에게 이번에 약간의 찬스가 저는 왔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중도 실용이라는 것이 꼭 국민들한테 필요는 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막연하더라도 중도 실용을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마침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기회를 줬잖아요. 안철수의 사진 한 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사 안철수로서의 그러면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새 정치가 뭐냐고 묻듯이 그럼 중도와 실용의 정책, 즉 21대 국회가 마련되면 이런 법을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줬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 욕구는 있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번 3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명 몇 면을 보세요. 같이 하던 사람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국민들이 저 안철수 개인 정치지 이 국민을 위한 희망을 주는 집권, 대권이 가능한 그런 광폭의 정치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그 대표가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잡지 못했다, 또 잡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뭐. 그 야권의 대서주자급들 중에서 황교안, 오세훈, 김병준 그 후보도 있었죠. 세종에서 또 낙선을 했죠.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생한한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인데 지금 뭐 비대위로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할 사람조차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에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 계속 그 공천을 못 받다가 대구로 선회한 그 명분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TK를 대표하는 자기 주자로 나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대구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를 선택한 그 의미가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어떤 뭐 앞으로 전방에 박다 얻었다 이런 것을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대권 주자급들이 그 낙마한 가운데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그 국회에 입성을 했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좀 맡을 수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이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보죠.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이게 좀 야당에서 다 이른바 좀 중진급들이 컷오프됐다가 다 살아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원래 공천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공천 실패죠. 네. 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이 된 셈이니까요. 네. 또 이분들 아마 대부분 다시 시기와 방법이 문제지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절대 되는데. 복당부로다 이건 안. 그럼 뭐 여야 이제 선거 전에 그런 말을 공유했는데 네. 뭐 민주당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미래통합당은 어찌되었든 지금 뭐 무척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칼라가 분명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 보수 재구성, 보수 재편의 그 기대에 충분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일단 그 생환한 것에 대한 가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직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보수를 재구성하는 데 역할하는 건 좀 미지수다. 그런 말씀이신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중진을 낙선시킨 또 신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 부분 또 포커스를 맞춰보면 자 배현진 후보 뭐 서력전이겠죠. 최재성 후보를 낙선시켰고 광주를 고민정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꺾었고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 동작을 이수진 후보. 이런 정치 신인들의 돌풍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당의 구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도 이제 중앙정관이 유권자 의식 조사에 좀 흔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조짐이. 그러니까 당 보고 무조건 찍겠다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좀 제가 좀 야박하게 표현하면 코로나19의 수혜자입니다. 네. 누군지 잘 자기를 알리지 못했는데도 그 정당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된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꺾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죠. 최재성 의원이나 뭐 오세훈 전 시장, 네. 상대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이제 스타 탄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겸손하게 이건 내가 잘나서 뽑아준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저 사람을 심판하느라고 나를 도구로 썼구나. 아주 낮은 자세로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좀 얘기 듣고 이 부분에서는 혹시 뭐 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그죠? 부울경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정말 완전히 그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평가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부울경에서도 낙동강 벨트를 지켜낸 통합당.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19대로 좀 해이한 부분이 있어요. 19대로. 예, 20대 총선에서는 그 대구에서도 두 사람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랬죠. 그 김부겸, 홍일학이 됐고 부산에서도 18석 중에서 6석이 됐어요. 6석이 됐고 반대로 호남에서는 또 한국당 계열의 그 통합당 계열의 조문천, 이정현 이렇게 또 당선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 극복의 그 물꼬가 터졌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산에서는 물론 그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 4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4년 전 총선에서 그런 조짐을 보였다가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물론 강력 단체장은 그 부산 같은 경우에 강력 단체장도 민주당 쪽으로 가고 해서 이제는 지역 감정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정치적인 지역 감정이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결국은 이번 선거가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네. 이 대구 경북은
뭐 홍준표 그 전 대표 빼고 완전히 통합당이 다 그 장악을 했고 홍준표 대표 사실은 뭐 다시 복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다 장악을 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결국은 이 지역구도의 한 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사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당히 뭐 좋은 의미 같은데 저는 결코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뭐 사실 네. 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우리나라 의미죠. 정치 발전을 보면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TK, PK는 뭐 정말 통합당 석권, 호남은 또 완전히 민주당 석권. 이렇게 또 뭐 지역주의 회귀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하게 그냥 이쪽이 빨갛고 이쪽 파라니까 옛날로 다시 회귀해서 지역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지역주의, 지역 감정 생각나지 않습니까? 최악의 정치적 상황이었죠. 뭐 누구나 꽂아놓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식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그런 그 정반대 해석이라고 보는 게 지금 아까 낙동강 벨트라든가 이 상황을 보면 그 경제가 좀 어렵고 뭐 그래서 현재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어떤 일종의 이번 선거 전체 과정에서 이 견제 심리의 발원지였다, 근원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단한 노력을 한 후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럼 호남은 뭘까? 무조건 그러면 그냥 파란색 옷만 오면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도 장악하고 지방선거까지 다 이겼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숫자가 없어서 야당한테 항시 발목이 잡히니까 제대로 한번 그 국정 개혁을 한번 해봐라라고 힘을 원래 제대로 준 것이 호남 아닙니까? 저도 이제 호남 사람이라 잘 알지만은 호남 사람이 약간은 주저하지만 한번 결론을 내리면 풀베팅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전폭적으로 완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역주의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 빨간 쪽, 영남 쪽은 견제 심리, 민주주의라는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견제 최소한의 어떤 이 보루다. 그래서 야권은 이걸 믿고 새로운 집을 지어줘야 돼요. 그 힘이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호남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발목 잡았다라는 그까지도 풀어줄 테니 한번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또 호남 특유의 네.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뚜렷이 구분된 것 뿐이지 이것이 과거의 지역주의 대결 구도, 지역 감정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역 감정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20대 때도 그렇게 증명이 되고 다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양쪽 편가르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렸다는 이야기죠. 뭐 지역 감정이나 지역구도라는 게 늘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네. 그 유권자들의 감정, 정말 감정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 쪽이 더 강했다는 굳이 거죠. 말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안 좋은 지역주의고 지금은 좋은 지역주의.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네. 저도 뭐 그러니까요. 간단히 이거 좀 참 얹고 완전히 싶은데요. 한 당이 장악해버린 이런 모습. 이게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막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치나 뭐 언론 이런 데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들 똑똑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보다는 내가 뭘 믿는가가 더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 네네.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잘 이제 좀 분노와 갈등을 부추겨서 이걸 조직화해서 이제 표로 가져가서 승리하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좀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쪽 당을 쓸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쓸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에 영호남의 어떤 쏠림 현상을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특히 미래통합당의 과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영남 의원들이 돼버려요. 지금 전체 의원 중에. 그러니까 영남 중심 정서와 영남 중심의 어떤 그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중도로의 어떤 진행이나 이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지지가 지역주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없어질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잠깐 완화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그 분식돼서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강화됐어요.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영남 중심의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야당과
호남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했지만 어찌되었든 호남 중심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결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 상황으로 그러니까까지 갈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세력 특히 야권에게는 좀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듭니다. 뭐 지역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정치권에 의해서 악용되는 게 결국 문제겠죠. 그걸 부추겨서 본인들이 이득을 얻는 그런 거고요. 네, 총선 민심 격전지별 승패와 지역별 판세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바뀐 여야 구도, 정치 지형 이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자체가 과반을 얻을 것이다 이럴 전망도 있었는데 이렇게 180석을 법률권에서 얻을 것이다. 이건 참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20대 국회, 21대 국회가 되겠죠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장 이제 180석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20대 선거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해가지고 5분의 3 의석이 없는 한 과반수 의석 가져봤자 결국에는 야당이 발목 잡으면 안 되더라라고 했는데 그 5분의 3이 이제 180석이란 말이죠. 네.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뛰어넘었어요. 뭐 개헌선이 200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 마음을 먹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180석의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함정이? 네, 왜냐하면 여권 입장에서는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석 있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그러면 법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딱 이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걸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한두 달 안 가서 사고가 나버립니다. 네. 숫자가 180석에 가까웠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180석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그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계파도 있고.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여권 내에서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오달한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어떤 것을 국정 운영의 어떤 중요한 과제를 삼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좋고 또 여당이 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또 청와대하고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180석의 힘이 크게 작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또 야당이 숫자가 작다고 해서 수로 밀어붙여서 180석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국회에서 거수기 아니면 불참 소극적인 것밖에 없다. 천만의 말씀이 정치란 건요. 어떤 계기가 오면 장애투쟁으로 갈 수도 있는 숫자는 얻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전에 그 전제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에 그 의석 가지고 장애투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애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또 한 것이 해야 되는 것이 180석의 큰 의석을 가진 그 정당의 정파의 또 의무거든요. 양보를 해야 그렇죠.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어쩌면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더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180석이 준 그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80석이 이제 힘만이 아니라 과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힘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은 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권 여당이 해온 것을 보면은 어떻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 타협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180석이면은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비례정당과 같이.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릴 때 공수처와 그 검경조정권을 수사조정권을 얻기 위해서 네. 다른 작은 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대가를 줬죠. 선거법을. 예, 선거법 대가를 줬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180석이 안 되면 그런 형태로 하려면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 원하지 않는 법안들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그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강한 힘이 생겨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어떤 일종의 무소불위의 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오히려 힘을 쓸까요 그렇게?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1 패스트트랙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게 이를테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정신이 야당하고 이제 타협해서 좀 법안도 점진적으로 처리해라 뭐 그러란 이런 얘기죠, 게 사실. 있는 거죠. 그럼 그런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무 당이나 야당 하나가 우리는 뭐 절대로 그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법안에 그 손을 댈 수 없어요. 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뭐 비토크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사태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그 선거법 개정을 공수처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에요. 정치 개혁을 하려면 지역 감정도 좀 완화하고 석패율제도 좀 도입하고 해서 이 선거 제도를 바꿔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러면 힘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요. 패스트트랙 올리면 거의 1년 걸립니다. 네. 자 1년 뒤면은 차기 대선 주자들의 무대예요. 그게 현 정부하고 지금 뭐 여당 대표 마음대로 되는 그런 국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든 미래통합당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빅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80석이라고 하면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 셈이 됐잖아요. 의석수로 되면.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절묘한 건데 지역구 의석만 가지고 과반이 넘고요. 더불어시민만 시민당, 가지고 예, 열린민주당, 180석이 정의당까지. 됩니다. 근데 범여로 가면 190까지도 보게 되면 개헌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그 밑에까지 가 있는 거고 통합당은 이제 110석, 그 보수로 치면 110석으로 이제 뭐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4+1이 사실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 여태까지 우리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의회 정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합의 우선의 이 국회 운영, 이 관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보면 상당히 어그러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당의 이제 과제가 되는 건데 전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청와대당의 장악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의 그 출발점은 이제 코로나19의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그 결과적으로 일정한 기간은 문재인 청와대당의 어떤 그 장악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화가 또 불가피하지 않겠나 어느 시점에 가면 따라서 그 각자 도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지금 초반엔 우리 성 기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힘만 갖고 몰아붙이지는 못할 텐데 이제 동시에 그런 힘은 이제 결국 책임과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아닐까 그것도 큰 생각합니다. 과제고요. 여기에 좀 다른 차원의 제가 과제 내지 해법을 던진다면 그 선진화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기억하시겠지만은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19대 말기 때 그 당시 원내대표끼리 아마 항우려 김진표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고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걸 이제 유품으로 남겨줬는데 이걸 악용을 한 것이죠.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저는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불출마 선언한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아까운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지금 임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선진화법이 180석 의미를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옹색하고요. 저는 선진화법 자체를 좀 이게 좀 개정하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국회가 법률을 공급하는 곳 아닙니까? 왜 공급을 해야 되냐면 법을 좀 빨리 만들어줘야지 민생이 해결되고 각종 규제가 풀리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행정부 잘하면 뭐합니까? 근데 국회에서 막 속도가 늦어진단 말이죠. 물론 대화 타협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선진화법 중에서 5분의 3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 문화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더라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새로 생긴 국회에서 그 시도를 하게 되면 또 야 드디어 180석이 넘었으니까 일당 독재하는구나 이런 또 정책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선수들이 물러나기 네. 전에 그런 선물 하나 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해법을 좀 그럴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이른바 이제 범여권이라고 할까요? 열린민주당 중심으로 얘기했던 게 결국 민주당 여권에서 승리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뭐 공수처에서 뭐 수사 대상 1호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조일가 비리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여권 관련 사건을 결국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겠죠.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에 달렸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의혹 아닙니까? 네. 그래서 13명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13명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수사를 총선 이후로 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당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일제히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비판이 막
제기가 됐어요. 장모 네. 문제도 그렇고 무슨 검사장 문제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하고 또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이야기까지 했고 네. 최강욱 이번에 당선됐죠. 당선되는 후보 최강욱 후보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또 김용민 이 두 후보가 또 국회로 들어가거든요. 당선됐죠. 예, 최강욱 후보도 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수사를 과연 의지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야기했던 듯이 7월 달 되면 공수처가 들어서는데 거기서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이른바 선거용으로 선거 때 이제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때부터 또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 부대에서 주로 하던 얘기입니다. 총선 치면 윤석열 구속시킬 거다라든가 뭐 사회주의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약간 이상한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검찰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아니 만약 그 공수처가 설치가 검찰을 되면- 비판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몇 명 들어갔다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검찰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고요. 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뭐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탄핵할 겁니까? 근데 안 한 가지 되는 이제 질문이 겁니다. 7월이면 이제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에서 검찰의 잘못이라든지 뭐 직무유기까지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직권남용까지 그런 걸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뭐 좀 올가맨다 할까요? 옥매인다 할까요? 뭐 우리나라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공수처를 없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수처도 인사권, 법조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제 선거식의 캠페인용으로 하던 얘기를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그게 진짜 현실화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그런 일 절대 벌어지지 않고요. 네. 말씀 몇 듣고 달만 말씀 몇 달만 지켜보시면 금방 입증이 될 겁니다. 저도 우리 송 기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네. 아까 선거용으로 이제 저는 활용했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 크게 성공을 저는 못했다고 보고, 자 이렇게 이제 180석 이상의 이제 그 의석을 얻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몇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더 살아나는 것은 최악의 여당 정치예요. 그건 선거 때도 조국과 윤석열 이름이 안 나온 거를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국정 운영에 한 축도 저는 안 낀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법을 잘 보시면 통과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공수처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검찰이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최소한을 만든 거예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요, 공수처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소의 조건까지 보면은 그게 만만찮아요.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할 게 아니고 특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힘들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 법무장님의 의견은 검찰총장이 계속 반정부적이고 대통령한테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 거기만 제거하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청 내에서의 어떤 이 업무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어쩌면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국 윤석열 문제는 일단락 져졌다. 네. 저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만만치 않지만 정부도 만만치 않죠. 견제하는 것이. 그때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간부들 전부 다 인사 한 1년 된 사람들을 전부 다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인사해서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수사를 어쨌든 좀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감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뭐 없는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 감찰권을 행사해서 어떤 뭐 장모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감찰하겠다는 검사장 문제를 감찰하겠다는 그게 것이고. 어떤 총선 승리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탄력을 아무래도 받게 탄력이 되는 것이죠.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최강욱 후보인데 네, 현재 당선자인데 당선이죠. 네. 최강욱 당선자는 바로 직전에 얼마 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그 수사 대상 1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항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 검찰 뭐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3명이가 그 검찰 간부들 윤석열 총장 포함해서 그런 것이 일종의 그 다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아니 그 정당이 의석 3석밖에 못 얻었어요. 원래 아니, 그 10석 정당- 얻는다고 하다가 망했고요.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정당이 범 총선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앞두고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럼 인사권 휘둘르고 그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검찰 수사 못하도록 와해시켰다. 총선에서 심판받았어야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신기를 갖고 싸우시는 겁니다. 이제 그 관심은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총선 그런 승리가 문제들이 이번 그런 총선에서 것들을 탄력을 받을 묻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총선은 끝났고 검찰은 다시 본분에 따라서 수사를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지켜보면 거지. 되죠.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할 것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아마 증명해 줄 텐데.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여권 내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이제 일부 강경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 원리주의적인 접근에 그 가까운 분들이니까 이제 소수가 됐고 글쎄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가 특히 여권에 대해서 보는 아마 그 시험대가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참 보면 결국 정치적 양극화가 지금 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또 어떻게, 아까 조금 전 기대에 섞인 말씀하셨는데 더 좀 타협적으로 갈까요? 더 이게 또 파열음이 나고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으로 갈까요? 대체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정치권이 서로 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싸움이 했으면 크게 부딪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맞춰주면 서로 간에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그 과반수 이상이 안 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르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져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180석과 이제 이건 180석은 이제 뭐 선진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인 표를 얻는 입장에서는 꼭 그 소수를 압도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 강박관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 당의 의견도 듣고 그런 저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여유란 건 뭐냐면 뭐 갑자기 또 성악이 성선설로 변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굳이 들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자신 있게 듣는 것이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 정당은 아니죠. 사실 미래통합당도 과반이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도 그 당을 이끌어 갈 때 이 당이 비록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과 또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대안 있는 정당으로 바뀐다면은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 우리 헌정 야당 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일방적인 게임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해서 이 파열음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네.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국민께서 밀어주셨으니까 개혁 과제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미래통합당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결국 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간지대가 좀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또 힘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 지향적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수단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 행사하는데도. 따라서 이제 강자의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권 내에도 그게 고민일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원리주의적인 접근이랄까요, 좀 개혁주의적인 접근이랄까요 하는 그런 쪽의 접근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룹이나 세력이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뭐 굳이 구별한다면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결국 이 판단은 정부적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이죠. 지방선거 끝나고 여당이 뭐 어마어마한 압승을 거뒀는데 그해 11월 달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데 청와대 5당 원내대표들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행하기도 전에 이제 야당의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걸 상설화하자는 얘기였죠? 상설화가 됐죠. 네네.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회의를 한번 해서 합의문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예산안에 좀 반영이 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좀 강경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분, 국정의 총체적인 책임은 물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하고 대화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박상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오히려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좀 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청와대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죠. 그 청와대 출신 오늘 그 통계를 하나 보니까 당선자 중에서 이 본선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이 25명인데 15명이 지금 당선이 됐어요. 네. 그 중에서 수석급이 4명 저는 당선됐고 그다음에 뭐 비서관급이 13명이 출마해서 7명, 행정관이 4명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특히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 당 장악력을 당에서 많이 흔들기를 하거든요. 정권 후반기에는 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아마 그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은 아마 대하보다는 대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라면 그대로 그러니까 대하보다는 대치죠. 그리고 일단 그 어떤 강경 드라이버를 걸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의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 장악했습니까? 여당 장악했어요? 못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당 내에서 조그만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 좀 우려가 되지 않냐 싶은데. 때문에 권리당원들하고 경선을 붙였는데 거기서 진 거예요. 물론 이제 권리당원들이 어떤 약간 그 정치적으로 어떤 팬덤 현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상이 된 거지. 아니 그분을 이해찬 대표가 잘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태섭 의원 구제해 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정봉주 의원 거기 공천 신청했는데 딴 데로 돌렸죠. 또 누구죠? 김남국 당선자 그분 신청했는데 거기 또 딴 데로 돌렸죠. 아니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금태섭 그 의원은 그냥 전략 공천을 해야 되나요? 아주 신인하고 이제 경선해보라고 붙였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그 사람들한테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 잘 당원들을 설득하고 잘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니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무슨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하는 이상한 사람 외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얘기 관계가 이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좀 더 청와대가 장악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뭐 그렇지 않다 아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당장은 아무래도 청와대 쪽에 지금 명분이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 결과에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견인해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거냐는 건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당 특히 다음 지도부가 그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과제에 놓일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제인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그 여당이 자체적인 역할 또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해내느냐가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어요.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그런데 제가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금같이 당 운영이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신예들하고 중진들하고 저는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이제 여권의 큰 권력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권력 창출이에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면 그런 상황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교통 정리를 좋게 이야기하면은 당내에 서로 간의 입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자, 원내대표 누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국회의장 누가 좋겠느냐, 전당대회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아주 파열음이 생기면은 이제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일부 세력들이 대통령을 얻고 뭐 일을 한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세력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유력한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하지만은 그 미래 권력 같이 만들어갈 때는 청와대도 같이 호흡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청와대가
청와대 재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 한 발을 뒤서서 나가는. 물론 여기서 문심이 어디 가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건 정치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정치는 정말 경우 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존의 기억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뭐 이렇게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은 저는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뭐 장담을 할 수 네, 있다. 하여튼 뭐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맞기를 바라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뭐 얘기하시면 여야 모두가 지금 재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해찬 대표도 이제 뭐 퇴임하고 새로운 전당대가 예정돼 있고 여당은 어떻습니까? 좀 뭐 여당은 이제 총선 승리했으니까 그런 게 아주 잘 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고민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문제죠. 야권이 이제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네. 당장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여당은 큰 문제 없고.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는 뭐 행복한 고민에 가깝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 야권 얘기를 해보시면 야권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고난한 아주 어려운 과제 앞에 어디 가면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이 비대위를 됩니다.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당대회 일찍 해야 됩니까? 어디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당장 아마 전당대회까지도 당을 이끌 지도부 구성이 좀 쉽지 않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뭐 비대위가 뭐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선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예상이 되던 인물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라든가 네. 또는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비대위 처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의 재편이 뭐 당장 뭐 오늘 며칠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에 보통 뭐 비대위 하면 외부에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태까지 뭐 가능한가요? 뭐 임명진, 인물이 없다 뭐 그러는데. 김병준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왔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야권에는 큰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하나는 이 내부 문제를 내부를 추스르는 겁니다. 그 한교안 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이 다시 와서 다시 또 갈등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공천 파동으로 이어졌고 총선 패배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크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거대 여당의 앞으로 어떤 독성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비대위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두 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일단 뭐 조기 전당대회를 계획을 해놓고 비대위는 짧은 기간에 활동을 하면서 그 당을 좀 추스르는 역할을 하고 대여 투쟁은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지도부에 맡겨야 되는데 네.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도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계속 좀 상황이니까. 맡아주시라고. 네,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현역 중에서 뭐 하자니 또 마땅한 사람 없어요. 물론 홍준표, 김태호 뭐 이렇게 그 생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네. 내부에서 해서는 그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왔는데 외부에서도 지금 마땅히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어쨌든 사면 초과에 봉착해 있죠. 저는 네. 그 이제 야권적이라면 야권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투 트랙으로 좀 분리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조언하시는 좋겠어요. 겁니까 야당에? 그렇죠. 예, 예.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절대 선진국가는 야당이 괜찮아야 진짜 선진국가입니다. 이 원내 이번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원내 중심의 어떤 미래통합당 중심의 트랙이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선된 의원끼리 결정을 해 나가면서 원내 대책을 가는 것이고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지금 현재 야권, 범야권 혹은 보수 진영의 대표성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그렇죠. 원내 대책은 현역 의원들이 알아서 하고 이번 당선된 네. 사람끼리 알아서 하고 정말 지금 현재 야권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전원 집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무슨 미래통합당을 만들면서 박형준 지금 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박형준 위원장이 사실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실패했다고 봐요. 저도 막상 보니까 저게 잘 안 되겠다 했던 것이 실제 내용은 과거에 한나라당 때 친이 계열과 친박 계열을 적당히 섞어놓은 거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안 된다. 정말 새집 지어라. 안방에 누구더라고 방 배치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소위 야권의 제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신진 세력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는 만들어져야 되고 네. 자꾸 미래통합당을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그렇죠. 있는 근데 비대위. 미래통합당을 저는 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내에서 자꾸 그걸 놔두고 하면은 그걸 이 하나의 전쟁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를 해가지고 네. 정리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다고 그럼 좋은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계시면 혹시 비대위원장 생각이? 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사실관계 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미래통합당이 신설합당으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때 당원 당규 부칙에다가 다음 전당대회는 8월 8월 달에 31일까지 한다고. 예.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선 끝나면 다음 전당대회 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에 갑자기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대위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난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에서 보면 뭔가 좀 더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어쨌든 뭐 현장 기자들은 그렇게 읽혔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외부인의 역할,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외부인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세가한테 다시 한번 이 당 재건을 맡길 것이냐 이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아주 이제 크게 어떤 보수 재건이라는 판을 짜기 전 단계로 일단 당을 좀 끌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이번에 그 당선된 주호영 의원 뭐 이런 분들 당선자들 중심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카드가 물 건너간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당권 경쟁도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고 앞으로 이제 뭐 대선을 앞둔 뭔가 좀 여러 가지 신모 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하기는 너무 좀 이르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일정이 있어요. 제가 네. 처음부터 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저는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더라고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최소한 뽑아야죠. 3선, 4선 중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친문 중심의 세력으로 가냐 아니면 또 새로운 뭐 비주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저는 될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누구로 하냐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장이 누구로 간다면 나는 그 전당대회로 대표나 갈게. 해서 전당대회로 갈게. 이것이 최소한 무슨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진회의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 봅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이 당권 도전한다는 것은 그 앞뒤가 좀 일정상 그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는 이제 당을 관리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대선을 관리하는 건데 누가 적합하냐.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나와서 좋기도 하지만 뭐야 내보다 대권 나가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것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박명호 교수님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부잣집에서 무슨 뭐 소리 난다고 네네. 여기서 뭔가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고 정무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정무기능 굉장히 청와대 대통령과의 저는 대화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을 조기에 어떤 일정을 안정화시켜 줘야지 향후 우리 국정과제에 이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거대한 군사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권에서는 많은 호재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잘 조정하고 컨트롤해야 될 그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역시 청와대에서 청와대 의도가. 어떻게 당장은 특히 이제 첫 진용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의 어떤 인사 컨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여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 이제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 부분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뭐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할 겁니다. 네.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개입은 안 하시지만 뭔가 좀 지난번에도 개입 안 했고요. 의중이 없이 그걸 개입 안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습니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재편 과정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특집 생방송 이슈 토론 4.15 총선 결과와 향후 전국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 목소리도 담아봤습니다. 시민들 의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가보다는 사실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소신껏 찍었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좌우했습니다. 정당 정책이라던가 방향성을 보고 찍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나 치울까 싶어서 사실은 분비하는 형식의 투표를 했습니다.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좀 열의를 보이는 일을 잘할 것 같은 분한테 한 표를 드렸어요. 점수를 매긴다면은 거의 뭐 10점에 한 2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공약들은 사실 잘 안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랑 뭐 취업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뭐 임기도 좀 남아 있고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싶어요. 내 사업만 하고 민심을 안 살폈지. 지금 와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똑같아. 똑같다고 봐요. 글쎄요, 일단 지금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게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경제. 장사 좀 잘 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뭐 N번방이나 이런 식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를 조금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자기가 공약해 놓은 걸 지역을 위해 가지고 또는 그 크게는 이제 비례대표들은 이제 전국구니까 전체를 위해서 꼭 내가 야당 여당 떠나가지고 하나의 협의를 하면서 의논해가면서 풀어가지고는. 다음번 투표할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다시피 현재 모든 그 업종에 걸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임대 문제 아니면 뭐 임금 문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말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께서 다 얘기하시네요, 그죠? 여당, 야당 협의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싸우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남았죠?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5월 말까지니까. 20대 국회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좀 당장 추경해야죠. 추경 긴급재난 지원금 문제는 뭐 거의 정치적 합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절차만 남아져 있는 합의가 됐습니까? 생각이고 뭐 사실상 정치적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합의서에서 사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나요? 정부는 지금 하위 70%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70%에 소요되는 추경을 7조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또 전국하고 다르다. 그 당에서는 뭐 총선 때 사실상 공약 비슷하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 국민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제 같으네요, 그죠?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지원금을 준다는 건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와 대상이 이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또 액수는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상도 좀 확대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정치적으로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고 또 어제 선거 결과로 이미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승인이나 추인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경을 어떻게 뭐 쉽게 될까요? 20대 국회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잘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장의 과제, 코로나 이 전국에 있어서 국회가 할 일이 딱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선거 기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긴급재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뭔가 그 제도화 시켜준 것을 당장에 무엇이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이걸 또 쟁점화 시킨 것은 20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치적 양심이 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대 국회가 돌이켜 보면 일반 유권자들한테 기억 속에 저장의 정치를 우리 가동시켜 보면 법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 발목 잡기를 했다, 국회 선진화법 이 족쇄는 스스로 좀 풀어줘서 21대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법을 정말 만들어서 또 잘못되면 또 수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각 당의 지도부가
그 오케이 해야지만 법이 통과되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 그렇죠. 당장에는 네. 그저 추경 예산을 같은 걸 빨리 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진화법은 정말 이 20대가 좀 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라 합니까? 결자 해지. 그렇죠. 성 기자께서는 20대 국회 마무리 예, 과제가 뭐가 있다고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경기 후퇴,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뭐 교육 아직도 계약도 못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부터 막 닥치고 있는데 네. 이게 5월 29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 끝났고요. 지금 20대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정책 대안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만 당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임기 거의 뭐 2달 남았으니까 할 일 충분히 해야 한다는데 또 이제 곧 21대 국회가 이제 소집됩니다, 그렇죠? 예. 선거법 개정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한다면? 그런데 저는 네. 이 20대 국회를 먼저 이야기하면 가장 그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 제1야당을 패싱을 해버리고 뭐 중요한 선거법, 그 게임의 법칙을 제1야당을 패싱하고 만든 거예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선거법 개정이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치자, 뭐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자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이야기예요. 네, 네. 선거법 같은 거는. 지금은 당장 21대 국회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코로나 이 대책이죠. 코로나 대책이고 특히 이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국회의 몫인데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긴급 재난 구호 기금을 준다고 정부가 그 어떤 예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정부 부채 비율까지 다 계산을 해서 70%딱 내놨는데 네. 그것을 하루아침에 정치권에서 여당 정치권에서 100% 이렇게 아무런 재원 조달 대책 없이 그렇게 바꿔버리고 선거 앞에 이런 부분을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그건 해결하고서 21대 국회에서 지금 제도화는 말씀하시는 20대 거죠? 국회에서는 그거 하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공청회 같은 것도 거쳐야 하는데 저는 이거 21대 국회의 과제로 보는 것이죠. 네. 20대 국회로 코로나는 코로나 대책을 하지만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네. 21대 국회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21대 국회가 또 해야 할 일도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이제 과제로? 선거법 개정이 뭐 정치적인 의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정치 개혁을 하려면 좀 뭐 양극화되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니고요. 네. 뭐 저쪽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뭐 잘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명제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번, 2번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든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난번 선거법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거대 양당이 유리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겠다는 거대 양당의 욕심 계속 채워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상복귀는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정치개혁 정신을 살려가면서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 뭐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든가 지역구하고 뭐 비례대표 이중 등록을 허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요. 네. 또 바람직하기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늘려서 어떤 제3정당 제4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21대 국회가 좀 해야 될 일이 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법을 저도 이제 동의하거든요. 근데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냐는 세세한 이야기를 떠나서 네. 선거법을 고칠 정도면 사실은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것이 개정하기 힘든 것이 선거법이라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죠. 예. 개헌의 과제는 정말 정치권이 이론상 명분상은 다 개헌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이기가 없기 때문에 외면해 부르고 정쟁화 시켜버렸거든요. 이번 21대 초기에 뭘 논해줬으면 좋겠냐면 시간이 1년 걸려도 좋습니다. 개헌 문제와 이거와 연동된 선거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도 계획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정치만 잘 되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법만큼은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아직 계속 있거든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하면은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주문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각에서 좀 아까 잠깐 지적하셨지만 루머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저 여당 정권에서 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헌을 하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 어떤 저는 걸 돼야 갖고 간다고 되고요. 보십니까? 어쨌든 권력 구조죠. 권력 구조. 5년 당임제 가능이 오르냐에 일단 의문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은 헌법이야말로 야당과 대화를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모든 국민이 결국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1대가 어쨌든 민생 문제는 즉시 좀 법을 좀 만들어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끝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이제 미래학과 현실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물론 정상화는 되지만 아마 전혀 처음 맞이하는 그 뭐 뉴욕의 그 쿠오모 지사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노말로 돌아가는데 뉴 노말. 네네. 새로운 정상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토론과 정말 심층적인 연구와 또 입법적인 과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21대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21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닥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국회 선배들이 국회 선진화법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뭐냐면 법을 만든 것을 못 만들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단 말이죠.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단 말이죠. 이걸 좀 정리해주고 21대에서 좀 이 큼직한 일들을 좀 네. 같이 토론하고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도 결국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고 나면 경제 코로나가 닥칠 것이다. 아까 좀 이제 지적하시지만 결국 국회도 뭔가 이런 데서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선제적으로 그런 데 대응하는 게 해법으로? 중요하죠. 네, 뭘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대응하고 시적절하게 그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되는. 지금 선거 결과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그게 여당의 여권의 뜻에 따라서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정치적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연결고리가 잘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좀 훌쩍 흘렀습니다. 네분 패널들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여야 정치권을 향한 당부 등 포함해서 한 분씩 짧게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송권 기자부터. 일단 야당은 제가 계속 뭐 이 코로나가 선거 승패에 많이 좌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야당도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했으면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왔어도 충분히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선거에 계속 참패를 하면서도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데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여당은 좀 이제 다수당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니 원래 다수가 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해서 지금은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국민 편가르기나 지역 편가르기 그렇게 비춰진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좀 국민 화합 쪽으로 힘을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야 모의고 당부하셨고요. 성한영 기자 마무리 발언 들을까요? 네,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그 당선자 인사를 하는,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사는데요. 네. 김상희 의원이 이제 사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을 아니까. 문제의 그 지역구네요. 그렇습니다. 차명진 네. 후보가 이제 문제가 됐던. 근데 아무튼 김상희 의원이 굉장히 좀 얌전하신 분인데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무서워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떠오세요. 이게 날씨가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좀 무서워서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당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의석을 가졌다. 이거 너무나 무섭다. 이 국민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야당하고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좀 제대로 된 타협의 정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마무리 실력이 곧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국회 말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고 새로운 국회는 또 다른 국회가 되길 기대하는데 또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썩 나아진 건지 또 의문이 되는 국회였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어제 오늘은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국회는 문제 제기의 국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국회가 되어줬으면 하고요. 네. 또 책임의 국회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권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상철 교수 마무리 네, 바랍니다. 선거 결과가 끝났습니다. 뭐 의석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소수당이 있고 다수당이 있는데요. 다수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꼭 강자가 아니고요. 소수라고 해서 또 약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잘한 집단이 이제 강한 집단이라 보기 때문에 이번에 21대 국회 당선되신 분이 이 숫자의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항상 우리 선거운동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고. 네. 그 간단합니다. 서로 대화 나누고 필요한 법률 제때제때 만들어주는 그런 국회가 되면요. 국회가 조금만 잘 되면 대한민국 정말 사방대가 다 잘 되는 그런 확산력이 있는 곳이 국회니까 그걸 좀 명심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집 생방송 이슈 토론 오늘 순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 주신 네 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총선. 우리 정치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은 민심을 엄중히 받아야겠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민심이 말하는 대로 향후 정국을 운영하고 진정한 협치의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20대 국회도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